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2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화재 예방법에서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화재 안전조사를 하게 됩니다. 화재 예방 강화 지구 등과 같이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화재 안전조사를 하게 됩니다. 화재 예방 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때도 화재 안전조사를 하게 됩니다. 국가적 행사가 있는 장소 및 지역, 화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우리는 화재 안전조사를 하게 됩니다. 1번.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관계인이라고 하면 소관점을 의미합니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관계인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각 대상물의 관계인들이 요청을 한다라고 해서 소방안전조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빈번하게 안전조사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1번의 경우는 화재 안전조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 화재 예방 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때 맞죠.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맞죠. 화재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맞죠. 2번 문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서 소방 자동차를 출동하게 했다. 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얼마일까요? 그렇죠.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이유가 고의적인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보관 기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보관 기간이 그렇죠. 2년간 보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나오면 대부분 2년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 부분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화기 취급의 감독. 화기 취급이라는 것은 특정 소방 대상물 내에서 용접과 같은 화기 취급을 할 때 소방안전관리자는 감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방훈련 및 교육. 세 번째,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해야 되며 네 번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관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소방시설을 관리해야 되며 여섯 번째,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교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업무 수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2년간 보관하게 된다. 이 부분은 2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보기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선임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로 부분에 보시면 해당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은 경우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기 부분에 보시면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 특정 소방 대상물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니죠. 11층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급의 경우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5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며 소방설비 기사의 경우에는 7년, 소방공무원으로서는 근무 경력이 20년이 필요합니다. 1, 2, 3급의 경우에는 각각 7년, 3년, 1년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보기 부분은 1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7년의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이기 때문에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취득했고 안전관리자 자격수첩을 받았다면 해당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설비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공무원 7년 이상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았기 때문에 3번도 맞습니다. 4번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이 경우는 맞을까요? 아니죠. 4번의 경우 위험물 기능장은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수준에 상관없이 전부 다 그렇죠.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선임 자격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방공무원 근무 경력은 그렇죠. 3년 이상이다. 혹은
소방안전원에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자가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6번 문제. 화재 안전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화재 안전조사라고 하는 것은 화재 예방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화재 예방법에는 화재 안전조사의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해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염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화재의 예방 조치,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방시설 등이 자체 점검을 받았는지, 즉 작동점검 혹은 종합점검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게 되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건설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이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이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시공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가 적절히 되어 있는지, 소화통보 피난 등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특별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조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염, 맞죠? 화재의 예방 조치, 맞습니다. 소방안전관리의 업무 수행, 맞습니다. 즉 소방 대상물, 관계 지역, 관계인에 대하여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화재 안전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강제 처분되어 있는데 강제 처분이 화재 안전조사 항목에 있었나요? 아니죠. 강제 처분 내용은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화재 시 소방관의 소화 활동에 장애를 주는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강제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예방법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인화성, 발화성 성질을 가진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다. 이걸 뭐라고 했죠? 그렇죠. 위험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7번 문제. 높이가 130m이고 14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120m가 넘어가면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했습니다. 120m면 4m로 나눠주면 30층이 되겠죠. 따라서 30층 이상인 경우도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3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인원은 세대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300세대가 초과할 때마다 1명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추가해야 됩니다. 따라서 1400세대를 얼마로 나누어 준다? 그렇죠. 30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300으로 나누어 주면 얼마입니까? 4가 조금 넘어가죠. 그러면 4명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필요할까요? 5명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를 버립니다. 즉 절하한다. 따라서 3명이 아니라 4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기 때문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합격자가 바로 선임될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위험물 기능장의 경우에는 그렇죠. 2급에 해당된다라고 했고 소방공무원 경력 3년의 경우에도 그렇죠. 2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에서 밀폐구조의 영업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밀폐구조의 영업장은 무창층의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창층이라는 것은 창이 없다가 아니라 개구부의 면적이 바닥 면적에 비해서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작을 때일까요? 그렇죠. 30분의 1입니다. 즉 바닥 면적의 30분의 1이 개구부의 면적이라면 창이 없는 무창층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밀폐 구조의 영업장 또한 똑같습니다. 보기 볼게요.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에서 채광, 환기, 통풍,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바닥 면적의 그렇죠. 30분의 1 이하인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밀폐 구조의 영업장으로 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기는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요구, 회신 기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 동의는 건축주가 시군구청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에서는 소방본부 소방서에 허가 동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는 서류를 검토를 하게 되겠죠. 이때 회신을 해야 되는데 기본은 5일이고 특급의 경우에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의 2배, 즉 10일이 걸린다. 5일, 10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회신을 받은 시군구청은 건축주에게 허가 및 사용 승인을 하게 되겠죠. 보기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회신해야 된다? 그렇죠. 5일 이내에 회신을 해야 되고 이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인 경우에는 서류가 많겠죠? 따라서 이의 2배인 그쵸 10일 이내에 회신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위험물의 취급 자격자의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위험물의 종류에는 1류부터 6류까지 있는데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을 우리는 모든 위험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제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인데 주유소에서 취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와 같은 물질을 우리는 4류 위험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와 같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급한 자가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소방안전원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나 소방공무원 경력 3년 이상인 자는 4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위험물 기능사 자격 취득자,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번과 2번은 틀렸죠. 그런데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는 그렇죠. 4류 위험물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르라 라고 했습니다. 보기에는 4가지 건축물이 나와 있고 각각의 조건을 보고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초고층 건축물하고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혹은 높이로 치면 50층에다가 4m를 곱하면 되겠죠.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하고 지하 연계라고 하면 지하와 연계되어 있고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 이기 때문에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일일 수용 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AND 조건이죠. 지하 부분이 지하 역사나 지하도 상가와 연결되어 있다. 복합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A 건축물 보겠습니다. 지상 11층, 지하 2층 건축물인데 지하 2층은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에 해당이 되겠죠. A는 맞습니다. B 건축물은 지상 50층이고 지하 4층 호텔이라고 했으며 수용 인원은 5,000명입니다. 지하 연계는 아니죠. 따라서 단순히 초고층 건축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B는 X. C 건축물 보겠습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층수는 낮죠. 그런데 수용 인원이 5,000명입니다. 여기다가 지하 1층은 지하도 상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 연계 건축물로 볼 수 있겠죠. C도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이다. D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 123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층수가 50층 이상이라는 조건만 있기 때문에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자동방화 셔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동방화 셔터라고 하는 것은 백화점과 같이 방호구역이 넓은 경우 연기의 확산이나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화 구획하는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단으로 작동이 되는데 화재 발생 시 불꽃이나 연기를 먼저 감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간 지점까지 셔터가 내려가고 다음 열을 감지하게 되면 하단까지 완전 폐쇄되는 형태로 2단으로 작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m 이내에는 방화문이 있는데 셔터가 내려가게 되면 개구부가 폐쇄되기 때문에 피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3m 이내에 방화문을 설치해서 피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을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된다.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경우 완전 폐쇄된다라고 했는데
불꽃이나 연기의 경우가 일부 폐쇄되는 경우이고 열을 감지하는 경우가 완전 폐쇄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1번과 4번의 보기가 바뀌었죠. 방화문의 경우에는 5m 위치? 아니죠. 더 가까워야 되겠죠. 3m 이내에 별도로 설치한다. 전동 방식이나 수동 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게 되면 모터가 회전하여 셔터가 내려간다. 이게 전동 방식이고 수동 방식은 수동 버튼을 이용해서 개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방화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방화문의 종류에는 60분 플러스 방화문과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이 있습니다. 이때 플러스가 붙은 것은 열에 견딜 수 있는 방화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가 없는 것은 불꽃이나 연기의 차단을 막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 30분 플러스는 없죠.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12층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로 부분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곱하기 3배의 면적으로 법이 완화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3배이다. 면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해설 부분에 방화 구획의 설치 기준 보겠습니다. 구획의 종류에는 면적으로 구획하는 방법과 층별로 구획하는 방법이 있는데 층별 구획은 수직적인 구획으로서 매 층마다 구획을 하게 되고 면적 구획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0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마다 구획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때 마감 재료를 불연 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는 불에 강하기 때문에 면적 기준이 완화가 되겠죠. 따라서 500제곱미터마다 구획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동식 소화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면적 기준이 3배가 완화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층 건축물이기 때문에 11층 이상의 층이죠. 따라서 2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3배를 하게 되면 그렇죠. 600제곱미터마다 구획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면적 15,000을 600으로 나누어 주면 25개로 구획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가연성 고체를 가열할 경우 열 분해 없이 상변화로 증발된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는 형태. 가스가 연소하는 형태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증발 연소라고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증발 연소하는 것은 양초와 같은 파라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양초는 고체 상태인데 이 양초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라 양초라는 고체가 기체가 됩니다. 즉 가스가 되면 그 가스에 불이 붙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우리는 증발 연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나프탈렌, 황, 고체, 알코올 등도 증발 연소하는 물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온도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인하점과 연소점, 발화점의 온도의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점의 경우에는 점화원 없이 불이 붙는 최저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가장 낮고 연소점은 연소가 지속되는 온도이기 때문에 인하점보다 10도 높습니다. 발화점의 경우에는 점화원이 없이 불이 붙기 때문에 인하점보다 수백 도씩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인연 발화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연기의 유동 및 확산 속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연기의 속도는 여러분들이 1, 2, 3으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1, 2, 3이다. 수평 방향의 속도의 경우에는 초당 0.5에서 1m로 이동합니다. 수직 방향은 수평보다 훨씬 빠릅니다. 초당 2에서 3m 이동하며 계단실 내의 수직 방향의 이동 속도가 연돌 효과에 의해서 가장 빠르겠죠. 따라서 3에서 5m/s이다. 1번 수평 방향의 이동 속도는 2에서 3 아니죠. 0.5에서 1m/s이다. 수직 방향의 속도는 그렇죠. 2에서 3m/s이다. 계단실 내의 수직 방향은 그렇죠. 3에서 5m/s로 빠르게 이동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수평 방향보다는 수직 방향으로 연기가 빠르게 이동한다가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산소 공급원을 차단해서 소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건 물어봤습니다. 소화의 종류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거 소화라고 하는 것은 가연물을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제거 소화라고 합니다. 질식 소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 공급원을 제거하거나 산소의 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즉 공기 중에는 21%의 산소가 있는데 이 산소의 농도를 15%로 낮추게 되면 질식 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소 농도를 낮추는 것 또한 질식 소화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각 소화라고 하는 것은 주 소화 약제가 물이 되겠죠. 물의 경우에는 급격히 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연물의 온도를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제 효과의 경우에는 연소의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소화 약제가 할로겐 원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산소 공급원 차단이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면 어때요? 질식하겠죠. 따라서 질식 소화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제5류 위험물 화재 시에 소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5류 위험물을 우리는 자기반응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반응성 물질은 내 안에 산소가 있고 내 안에 가연물이 있기 때문에 점화원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냉각소화나 질식소화가 효과가 없고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없습니다. 즉 자연 진화하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즉 내 안에 있는 가연물이 다 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단 화재 초기에는 대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어느 정도 적응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위험물과 지정수량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지정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휘발유의 경우 무조건 위험물은 아닙니다. 200리터 이상이 되는 경우만 위험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지정수량이 위험물별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 부분의 위험물의 지정수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의 경우에는 고체이기 때문에 100kg 이상이 되면 위험물로 취급하고 휘발유, 알코올, 등유, 경유는 단위가 리터입니다. 즉 액체이기 때문에 리터 단위를 쓰며 등유, 경유는 1000리터 이상, 중유의 경우에는 2000리터 이상인 경우 위험물로 취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산의 경우에는 300kg이 넘어가면 위험물로 취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백황, 휘이, 알사, 등경천, 중이, 질 300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휘이 맞죠? 중, 이, 2000리터 이상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등유, 경유는 등경, 천 맞죠? 알코올은 알사, 사이기 때문에 맞죠? 21번 문제, 전기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지락에 의한 발화. 지락이 뭘까요? 지락이라는 것은 땅지에 떨어질 낙입니다. 전봇대에는 전선이 3가닥이 있는데 전선이 끊어져서 땅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우리는 지락이라고 하며 이 지락에 의해서 발화될 수 있다. 즉 전기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전에 의한 발화라고 했는데 누전이라는 것은 전기가 새는 것입니다. 전선 바깥쪽에는 피복제가 쌓여 있는데 이 피복제가 녹게 되면 전기가 새겠죠. 이러한 경우 전기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단선에 의한 발화라고 했는데 단선이라는 것은 선이 끊어지게 됩니다. 끊어지면 전류가 통하지 않겠죠. 따라서 전기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단선과 유사한 것이 있는데 단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단락을 우리는 합선이라고 합니다. 전선 2가닥이 붙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전기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접촉부에 의한 과열로 인해서 전기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22번 문제,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는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까지 긴급하게 실시하는 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환자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겠죠. 긴급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나요?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응급처치는 위급한 부상 부위에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치료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4번 문제,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시 환자의 가슴 부위에 부착하는 패드의 위치를 물어봤는데 이 자동심장 충격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AED라고 합니다.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라고 하는데 자동으로 외부에서 제세동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제세동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 충격을 가하는 의료 장비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전기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
심장을 기준으로 좌우에 패드를 부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림상 좌우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신체 부위에 1번이 오른쪽 팔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오른쪽이고 2번이 왼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경우에는 쇄골뼈를 기준으로 쇄골뼈 아래이기 때문에 오른쪽 빗장뼈 아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번의 경우에는 젖꼭지 아래이고 겨드랑이 앞쪽입니다. 따라서 왼쪽 가슴 아래와 겨드랑이 중간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출혈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출혈 시 응급처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압박법과 지혈대 사용법이 있는데 출혈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을 우리는 직접 압박법이라고 합니다. 소독거즈를 이용해서 출혈 부위를 덮은 후에 폭 4에서 6인치의 압박 붕대를 이용해서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감게 됩니다. 당연히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그렇죠. 높아야 되겠죠. 높아야지 피가 출혈 부위로 가지 않습니다. 지혈대 사용법 같은 경우는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을 때 최후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혈대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출혈 부위에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괴사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5cm 이상의 띠를 사용해서 처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혈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한다. 직접 압박법이 되겠죠. 절단과 같은 심한 출혈이 있을 때 최후의 수단이다. 직접 압박법이 아니라 지혈대 사용법이 되겠죠. 소독거즈로 출혈 부위를 덮은 후에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당연히 직접 압박법이 되겠죠. 직접 압박법의 경우에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그렇죠. 높인다가 맞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기의 내용은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 암기하실 때는 소경피, 용, 활이라고 했습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 용수설비.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소화 활동설비.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소화 활동설비에는 제한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 연소 방지 설비 등이 있습니다.